신 교수님이 이 아까 술 이야기도 오셨는데 지금 윤여준 전 장관님도 거의 알코올 문제를 이야기하고 예, 저뭐 알코올 중독자 수준이 아니는 생각인데 직접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매일 술을 먹습니까? 제가 본 걸로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들은 걸 배제하고 예. 지방 일정이 있었습니다. 2021년 말에 예. 3일 연장으로 정말 만취되는 모습을 봤는데요. 예. 어느 정도냐면 첫날 만취가 돼서 와서 또 밤에 나갑니다. 그래서 새벽 2시 반까지 술 먹는 걸 봤어요. 이거는 저만 본 게 아니고 새벽 2시까지? 2시 반에 들어왔어요, 호텔로. 아니 대선 후보가 지금 한참 바쁠 시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너무나 위험하구나. 제가 빨리 사표를 내고 떠나겠다. 다만 내가 책임진 놈이 무책임하게 중간에 나갈 수는 없어서 끝까지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정말 참회하는 마음으로 결자해지를 하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때 저만 본 게 아니라 또 한 분의 어르신과 같이 이제 보고 제가 부추겨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 직접 방으로. 부추겼어요? 그럼요. 또 한 명이 봤죠. 호텔 직원이 봤죠. 그 호텔 직원이. 그래서 제가 이런 가십성은 참다가 이걸 방송으로 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어서 그러고 그 다음날 일정을 또 빵꾸 내죠. 펑크를 내죠. 그러면 그 일정에 사실은 지방 일정에서는 유력한 대권 후보랑 같이 일정하는 걸 기다리기 위해서 몇 날 며칠 심지어 한 달, 두 달도 준비하는 분들도 있으신 거잖아요, 보면. 네, 그렇죠. 그걸 펑크를 내고 나중에 또 저녁 때 술자리가 또 있습니다. 지역 상인들과. 네. 그러면 보통 대선 주자가 보통 이렇게 하면 네. 건배하면 네. 형식상 한두 그렇죠. 잔 한번 더 이렇게 먹어, 뭐 입을 나중에. 댄다든지 뭐 그래도 또 너무 그러니까 분위기를 맞추려면 한 잔이나 두 잔 정도 이런 거잖아요. 네. 다시 그날 저녁에도 또 이걸 합니다. 몇 잔이나 먹어요? 그날 한 잔 제가 본 걸로 우리는 한 20잔 보통- 정도 먹었죠. 아니 우리는 한 잔도 못 먹고 예, 한 모금 정도 한 두 모금 한 반 잔 정도 먹고 내리잖아요. 그날 영상이 있습니다. 12명과 저녁자리입니다. 이렇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대충 쳐도 12잔은 무조건 한 거고 그보다 이상 했습니다. 시간이 오바될 정도로 그러면 했으니까. 선거 일정을 제대로 소화를 못 하더니 그러니까 아침 일정을 못 오전에 10시 이전에 일정을 잘 못 잡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우리 국민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게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5,400억인가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작년 11월인가 12월에 파리에서 엑스포 경쟁이 사우디하고 예. 우리 부산 엑스포가 경합을 했는데 뭐 반지전 할 수 있다 따라갈 수 있다가 별 뭐 희망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자기도 거기 가서 돕겠다고 뭐 갔는데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늦어가지고 계속 기다리다가 했고 예. 또 그날 저녁인가 거기 재벌들하고 같이 술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아침에 예. 못 일어나서 김건희 씨는 자기가 데리고 온 뭐 성형외과 의사랑 같이 무슨 관람회인가 뭐 예술 관람회인가 그거 보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성형외과 의사도 왜 거기까지 데리고 갔는지 그 둘이 자기 남편은 지금 술 먹고 사고 있는데 둘이 뭘 했는지 네. 나중에 그 성형외과 의사가 한번 정말 양심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밖에서 들리는 말 중에 의료진들이 뭐 맞으면 뭘 맞았다 해서 누구 이제 압수수색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프로폴인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입으로 제가 확인한 게 아니라서 다 전달할 수는 없지만 아마 국민들이 들으면 그런 게 더 분노할 정도 포인트로 많이 지금 돌고 있고 의사들도 이제 의협하고 갈등이 이제 이렇게 쭉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걸 터뜨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비상계엄 선포해가지고 국회 해제 결의가 하고 나서 또 장관 들어가서 술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온 걸로 보면 물론 다 입증은 안 됐지만 12월 4일 날 JTBC에서 들어가는 건 찍었잖아요. 안가에. 거기에 이제 네. 대통령이 있었냐 없었냐만 네. 문제고 네. 그다음에 조국 대표께서 이야기한 걸 보면 12월 5일에도 또 삼각지 안가에서 네. 또 술을 했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아마 이분이 거의 알코올성, 의존성 그런 알코올을 매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대선 때도 그 정도였는데 당선되고 눈치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뻥카 이런 거는 이미 굉장히 익숙해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가짜 출근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뻥카를 내보내고 하는 뻥카를. 것들은 아마 제가 뻥카 이런 것들은 정말 그 경호나 경찰들 그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고생하시는 거죠. 오죽하면 고육지책으로 그런 뻥카 같은 걸 다 냈을까라는 그런 참 불쌍한 생각이 다 들 정도로 오죽 그걸 안 지키면 실제 대선 과정에서는
보통 대선 아니라 동네 무슨 작은 선거를 출마해도 새벽부터 가서 인사하고 하는 게 기본 상례인데 대권 주자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10시 전에 잡으려면 굉장히 고민해야 돼요. 일정 담당한 분이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으세요. 국민의힘의 강명구 의원이. 강명구. 그야말로 속된 표현으로 머리가 뽀개지는 거죠. 왜냐면 아침 일찍 잡으려면 전날 일정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날 술 일정이 있든 없든 술자리가 자주 만들어지니까. 그럼 또 취소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럼 모인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그렇죠. 지방에 가서도 펑크 낼 정도면 서울에서는 어떻겠냐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뻥카 즉 출근 시간을 위장하기 위해서 한남동 그 공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이제 가짜 행렬을 몇 번씩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나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 윤석열 씨한테 다시 반문하고 싶어요. 우리 전현희 네. 국민권익위원장을 잡아 죽이려고 최재와 그 멧돼지과의 그 사무총장 이름이 뭐였죠? 네. 꼭 멧돼지 새끼처럼 생긴 사람. 요새 사라졌네요. 미리 탄핵을 예견하고 그 사라졌는지. 완전히 윤석열의 예. 뭐 DNA 복사판 같던데. 네. 이분들이 출근 시간까지 다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전현희 위원장을 죽이려고 난리를 쳤잖아, 이 감사를. 그리고 그런 거는 사실은 창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하다가 할 거 없을 때 창피 나쁜 주는 놈들이지. 건데. 그렇게 감사 권한을 남용하고 그것도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다 이 사람들은 절차를 무시해요. 국회도 거치지 않고 비상겸 선포하고 국회에 거치지도 않고 계엄사령관 인정하고. 그리고 헌법 위반인데 당장 이 최재를 탄핵 소추를 민주당이 하니까 뭘 했다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자기 담화문에 써놨네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렇게 술 먹고 출근도 안 하고 가짜 출근시킨 이 대통령부터 감사를 했어야죠. 전현희 의원을 그렇게 표적 감사하기 전에. 노심초사 잠 못 자고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이랬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걸 봤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죠. 노심초사. 노심초사가 지나치니까 그걸 못 참아서 술을 계속 드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바로 지금 진단을 해서 알코올릭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정말 의무 진단해보고 진단한 김에 저는 꼭 같이 부동시 양쪽 시력 차이도 같이 반드시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제가 새벽 2시 반에 비틀거리면서 혼자 오는데 사실은 제가 이거를 이제 곧 방송을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내보내자고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요. 뭐냐면 유력 대선 주자들은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 1팀, 경호 2팀 이렇게 해서 파견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은 청와대 경호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로 경호팀을 따돌리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경호 실패죠? 네. 지금 이분들도 재방송 본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경호팀도 질책 사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냥 어떤 선거 전후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 문재인 정부였잖아요. 그렇죠. 이 경호팀 나온 분들은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 더 가까운 분들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짜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일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 후보를 도우려고 그랬으면 이런 내용 다 그렇죠. 수집해서 그렇죠. 나한테 줬으면 그럼요. 그 반은 죽여놨을 텐데 그렇죠. 하나도 안 줬어 우리한테. 너무 착해. 우리 문재인 정부는 너무 착해서 이런 정보를 나한테 하나도 안 줬어. 이 줬으면 그냥 바로 기자회견에서 그날 대선에 이기수 0.73%로 우리가 질 수가 있습니까? 부정선거하고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중립을 안 지키고 이런 건 많다 우리한테 넘겨줬으면 반은 죽였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벽 2시 반에 혼자 비척비척 그 밖에서 걸어오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이든 시골이든 누가 술 취한 사람이 퍽치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등치가 좋아도 아니, 같이 동반에 술 마신 사람도 없고 그 사람들이 가버리고?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운전기사를 대동도 안 하고 수행원도 대동 안 했고 경호원도 대동을 안 했고 혼자만 가서. 네. 와. 그래서 그렇게 오는데 야 이거 만에 하나 퍽치기라도 당했다면 이건 세기에 정말 전세적인 개망신거리 아닙니까?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정말 위험하다. 나중에라도 저도 뭐 술자리가 길어지고 저도 만취될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래서 저는 조금씩 이제 우리 신용환 우리 이 교수께서 왜 선거 이겨놓고 농공 행상이 막 진행되려는데 그만두고 나왔는지가 조금씩 이해되려고 그러는데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 안 셀 리 없단 말이 있는 건데 그 내부에서 평소에 말투가 어떻습니까? 이분이 국회 무시를 자주 했다는데 어떻습니까? 국회 무시하는 거는 실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원탁 테이블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 주로 우측에 이제 뭐 권영세 본부장이나 이제 그 총괄 본부장 그다음에 선대 본부장 그 간부들이 앉고 네. 이제 여기 뭐 원희룡 정책 총괄 본부장 뭐 네. 강석훈 지금 산업은행 저 회장하시죠. 뭐 실제 쭉쭉해서 어른들이 앉아요. 그 제가 항상 맞은편 자리에 제가 있어요. 실무적으로 자료 주고 전문가랑 이제 브리핑하고. 네. 어느 날 그때 이제 선거에 가까이 오면서 이제 마치 여론조사가 한 10%씩 이기는 게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이긴 것처럼 이렇게 되는 날. 명태균 조사 아니에요? 그런가 봐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막 분위기가 좋아서 이제 이겼을 때 그때도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장관 국회의원 다수였죠. 그렇죠. 네. 다수였죠. 네.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보나마나 장관 인준 안 해주고 막 굉장히 괴롭힐 거다. 그런 이야기 미리 이길 거라고 그 생각하고 당시에.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이 새끼들 뭐 하려면 해보라고 그래. 차관으로 행정하면 되고 차관 정치하면 그만이지. 하고 이런 얘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부터 다 생각이 저만 있었- 들은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제가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나니까 저만 떠나왔고 다들 높은 자리에 한 자리씩 다 현직에 하고 있고 또는 했거나 하고 있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부인을 하잖아요. 예.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 굉장히 여러 번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탄핵됐으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많이 하자. 올 성탄 어떻게 보내시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수제 쿠키 광운살롱에서 만들었습니다. 아이싱 쿠키 4종, 주들렌, 딸기 스노볼 케이크 등 총 9가지인데요. 스픽스 스토어와 그리고 네이버 광화문살롱 치시면 맛있는 수제 쿠키 28,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쿠키로 행복을 더하는 크리스마스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가장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바로 경성한우를 애용해 주시는 건데요. 매장을 찾아주시거나 스픽스 스토어에 있는 제품을 구매해 주시는 겁니다. 등심 600g, 먹거리 600g 포장입니다. 1등급 원뿔 한우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한우 어떻습니까? 스픽스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제주도 대방어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와, 살점 하나 두께가요 1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고추장에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와사비도 다 준비되어서 여러분들께 가고 있고요. 오늘 주문하시면요 내일 오후 3시에 웬만한 지역은 배송이 되고요. 스킨 포장된 상태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액 셀프 기념 제주도 방어 500g 29,900원 010-2885-3244 스픽스 스토어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송영길 TV 시청자 여러분, 송영길의 깊은 심층 대화 딥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지난번 2025년도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통과될 즈음에 모시려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비상계엄을 빙자한 이 윤석열의 내란 난동이 있다 보니까 이게 밀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한숨을 돌린 시간이 돼서 미뤘던 우리 김영환 민주당 국회의원을 모셨습니다. 이번에 내란 사태를 통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혁혁한 활동을 보면서 국회의원 잘 뽑았다 이런 평을 듣는 의원들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국방 분야의 국정원 1차장 출신 박선호 의원이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 추천했던 분이고 정말 마음이 뿌듯합니다. 부평을 해서 당선돼서 이번 이 쿠데타 이 비상계엄을 미리 예견하고 준비하고 그걸 또 분석하고 대응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경제 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서 칭찬을 받고 있는 분이 바로 김영환 국회의원입니다. 김영환 국회의원님을 소개해드리자면
71년생이고 전라북도 출신인데 고려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시고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경제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 과정을 준비하던 중에 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초선 의원 때 제 국회 비서관으로 일을 하면서 너무 고생을 하고 저의 의정 활동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김진표, 김현미 의원의 또 보좌관을 거쳐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재선 의원으로 경기도 도정 활동에서도 도의회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고 또 두 번이나 고양시장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쓰라림도 겪었습니다만 더욱더 단단해지고 내공이 쌓여서 이번 우리 민주당 초선 고양청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예결위, 기재위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서 우리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낭중지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환 의원님 소개합니다. 인사 말씀 해보시죠. 반갑습니다. 우리 송영일 대표님, 제가 16대 후반기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2년 전이죠. 그때 우리 송 대표님 뵙고 당시에 기재위 운영이 예결위 하면서 사실은 그 밑바탕이 계속 쌓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우리 송영일 대표님 정말 독서광이었고요. 자료를 한번 받쳐주는데 정말 고생했었습니다. 정말 지적 호기심도 많으시고 그때 또 영어도 또 중국어도 이렇게 하시면서 왕성한 의정 활동을 제가 보면서 우리 송영일 대표님이 국회 의정 활동의 단연탑이다. 그 속에서 제가 배웠던 게 정말 영광이었고 지금의 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송 대표님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제가 그때 초선호 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뭔 일을 시키면 이 라꾸라꾸를 의원실에 깔아놓고 아예 집을 가지 않고 밤을 새워서 리포트를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한 걸 보고 야 정말 대단한 친구다 열정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국회의원이 돼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 에피소드를 한번 제가 이번 12.3 내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국회 뛰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경찰이 막지 않아서 제 아내랑 같이 아내 차를 타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런데 국회 갔더니 김영환 의원을 국회 마당에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안 가고 아예 의원회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데 그때 긴박했던 상황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때 사실은 저희 이제 그 예산 좀 더 보느라고 네. 저 페이퍼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속보가 뜨면서 네. 저 윤석열이가 예산 타령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때문에 화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저것도 비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보통 예산안이라는 게 합의 통과되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전 미친놈이다. 그래서 얼른 이제 헌법 조문하고 계엄법하고 딱 살펴봤는데 요건도 안 되고 네. 이건 완전히 불법이고 위헌적이다. 그래서 얼른 정문으로 튀어나갔죠. 튀어나가서 혹시 계엄군이 들어오나 혹은 장갑차가 들어오나 어떻게든 혼자라도 뭘 해보려고 정문으로 이제 저 튀어나갔고 그래서 이제 우리 비서관한테는 모든 단톡방 그다음에 텔레방 비상 소집을 다 국회로 들어오라고 소집하라고 그러고 일단 회관에 있는 모든 보좌진들을 정문으로 그래서 한 10명 나와서 그때 이제 나가는데 두렵더라고요. 그때 혼자 있었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렇죠. 그때 정문에. 처음에 별로 없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뚫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해서 혼자 어떻게 막지? 그런 상황에서 바로 한 5분 정도 뒤에 경찰 병력이 이제 막기 시작했고 딱 막으면서 저 대표님 이제 뵙고 그리고 우리 보좌진들하고 이제 경찰하고 몸싸움 하면서 이제 복귀영 의원님 들어오시게 하고 그 김우영 의원 이제 들어오게 하고 임미 의원은 제가 이제 그 저 올라가 가지고 끌어 당겨 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하고 그런 상황이었고 무전으로는 계속 경찰이 저 통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출입을 그 못 시키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이번 그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빙자한 국가 내란 사태, 헌법기관인 국회를 병력을 동원해서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 반국가적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정말 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다 담장을 넘어서 들어와서 190명 정말 계엄 해제 의결을 해준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고, 야, 국회의원 정말 막 욕하다가 국회의원 뽑은 보람이 있구나, 이런 말이 여기저기에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 1961년인가요? 5.16 쿠데타 때 이 쿠데타를 진압해야 될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가 다 숨어가지고 도망가고, 어디 장면 총리는 해화동 성당에서 숨어있고,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비겁한 행태를 비한 거에 반해서 이번은 우원식 국회의장도 담을 넘어서 들어오시고, 모든 우리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정말 헌법 질서를 수호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정말 긴박한 순간에 이 헌법에 따라 계엄 해제 의결을 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때 땅땅 뚫을 때 막 군인들이 막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긴박한 순간이었죠. 그래서 이제 일단 경찰들하고 이제 몸싸움 하다가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걱정됐는데 대표님께서 우원식 국회의장 들어왔다고 얘기해 주셨죠. 그래서 바로 이제 본회의장으로 이제 들어갔고 들어가서 그때 다 못 모였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가 한 40명, 50명 정도 됐나요? 그 다음에 그 조금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원래 국회의원 배지가 없으면 본회의장 못 들어오죠. 근데 박주민 위원장이 살려달라고 해서 들여보내줬다는 거예요. 긴급 피난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회의장에 이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한 시간 정도 되니까 우리만으로도 이제 과반이 좀 됐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사이에 저는 이제 그 잠깐 공수부대 이제 그 헬리콥터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잠깐 본회의장 나와서 우리 보좌진들 좀 살펴보려고 걱정돼서. 근데 공수부대가 본청 그러니까 본청 건물 그 딱 문 앞에까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몸싸움을 저는 좀 하긴 했는데. 근데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그 사이에 모여주셔서 그렇습니다. 국회를 밖에서 일단 지켜주셨고요. 우리 보좌진들 나중에 정말 돌아가면서 밥 한 번씩 사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본회의장 우리 의결할 수 있도록 바깥에서 잘 싸워주셔서 저희가 정말 물론 긴장된 순간이었지만 우리 보좌진들, 국민들께서 국회를 지켜주셔서 의결까지 정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김영환 의원님 모시고 예산 분야, 경제 분야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 12.3 그 내란 발동 그 담화 명분의 요건으로 국회가 예산 폭거를 해서 했다는 것에 대한 일단 논평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제출한 건 677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감액한 거는 예비비하고 그다음에 ODA 몇몇 사업들이 있습니다. 준비 안 된 사업들. 근데 그게 전체 감액이 4.1조예요. 근데 과거 5년 평균의 감액 예산은 5조 중반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도 적게 깎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타령을 먼저 서두로 꺼냈다는 게 일단 발동 요건에 비상계엄이 전혀 맞지도 않는 발동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논리도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는 비정상적인 그 비합리적인 이 생각으로 비상계엄까지 끌고 갔는데 사실은 엊그저께 그 이유가 나왔잖아요. 저희 기재위에서.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아무튼 김영환 의원 말씀대로 국회가 예산 삭감이나 이걸 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인데 예산심의 권한인데 그거 깎았다고 비상계엄은 발동한 나라가 전 세계에 있을까요? 난 금시초문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대표님 뭐 이제 그 국정 이 국회에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감액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1조를 감액하고 이제 증액을 이제 협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증액 협의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을 또 우리는 이제 지역화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받을래 어쩔래 그래서 우리 예비비를 조정하면서 타협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었는데 이 타협도 하기 전에 이 예산안이 확정된 걸로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조건도 안 되는
그 예산 타령을 하고 지금 그 비상계엄을 선언한 거 아닙니까? 매우 이거는 앞으로도 있을 수 없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산 심의, 예산 삭감, 정관에 대한 삭감을 국회가 했다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발동했다는 것은 윤석열 씨나 그 주변 국민의힘이 입만 열면 떠드는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스스로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아니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해서 삭감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가치인데 아니 국회가 예산 삭감, 그것도 평년을 한 5조씩 삭감하는데 4조 1,000억 삭감했다고 했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기재위에서 새롭게 드러난 것 네. 그게 정말 비상계엄을 예산 네. 속에서 숨겨놓고 예비했다는 네. 그 가닥이 나왔다는데 말씀해 네.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예. 예상치 못한 답변이 하나가 어저께 나왔습니다. 네. 기재부 장관은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까지 그 대통령한테 받았던 쪽지 안에 뭐가 있느냐 계속 질문을 우리가 네. 현안 질의 때도 했는데 유동성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비상계엄이 일어나면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이 불안하니까 유동성을 확보해라라는 차원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쪽지의 정확한 워딩이 어저께 그 쪽지를 최상목 부총리한테 건네받았다는 차관부한테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예비비 등 네. 재정 자금을 확보할 것. 대통령이 받았다는 쪽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렇게 워딩이 잡힌 거예요. 재정 자금이라고 보통 얘기 안 합니다. 네, 네. 그럼 본인이 쓸 돈이죠. 자금이라는 그렇죠,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재정 대책을 마련하라. 예. 금융시장 대책을 마련하라. 무슨 쪽지가 이러면 의미가 있는 건데 예비비 등 재정 자금을 확보할 거. 이거는 명확히 계엄 그 최상목도 어저께 얘기했습니다. 계엄 상황에 대비한 내용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줬어요. 그러면 계엄 자금이네. 그렇죠. 그건 계엄 자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진성준 위원장한테 들었던 건 뭐냐면 마지막 협상을 할 때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증액 협상하고 이제 뭐 대표 그다음에 정책위원장 예결위 간사 둘 해서 3인 이렇게 협상할 때 우리 당에 요구한 게 마지막에 2.4조 원 예비 깎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뭐 검찰 특갈비 특경비 이것도 언급도 안 했대요. 2.1조 예비비만 복원시켜달라. 거기에 집착했다. 거기에 집착을 마지막까지 한 이유가 계엄 상황을 미리 염두에 뒀기 때문에 날짜를 박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쓸 돈이 필요했던 것이 바로 예비비였다. 그렇죠. 그게 엊그저께 기재위에서 밝혀진 거고요. 또 부차적으로 예비비만 한번 좀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 늘었습니다. 네. 2조 원, 3조 원 그 정도에서 지금 4.8조 원까지 늘어난 거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예비비를 평균적으로 한 1.7조, 2조 원을 다 못 씁니다. 네. 근데 4.8조 원을 우리가 이건 너무나 많은 예비비다. 그렇게 쓸 필요도 없고 네. 그다음에 재해를 생각한다면 각 부처별로 흩어진 예산이 한 1조 정도 더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고 채무 부담 행위라고 해서 1.5조가 또 있습니다. 네, 다 그래서 재해가 봤어요. 나면 그렇죠. 충분히 우리가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있다. 이 4.8조는 너무나 많다. 네. 그래서 쓸 만큼 남겨두고 반절은 깎자. 네. 그거를 민생 예산으로 전환을 하자라는 게 저희들 주장이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2.4조 깎았다고 결국에는 화나가지고 계엄. 근데 저는 날짜를 박아놓고 네. 쓸 돈이 없으니까 핑계를 다른 것으로 돌린 것 같다. 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그렇다면 국민의힘 측 예결위 간사나 그 의원들이 이 내란 상황, 이 비상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또 사전에 협의해서 이 자금을 확보할 것을 공모한 게 아닌가는 의심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수사 과정에 밝혀질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우리 김영환 의원님한테 아까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지금 이번에 부승찬 의원이 밝힌 것처럼 드론을 네. 이 김용현 그 국방부 장관이 북한 측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드론을 평양에다가 3회에 걸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네. 3회째 이제 들켜가지고 일부러 2km밖에 소음이 나는 그 들키라고 일부러 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게 했다는 건데 이 드론 제작 비용이
국정원 예비부에서 나와가지고 네. 정보사에 발주를 해가지고 충북 청주에 있는 성우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제작을 해서 납품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이 돈이 과연 국정원 예비비 항목과 이것을 연결해서 꼭 결산 심사나 네. 수사관에서 검증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쓴 예비비는 네. 이제 내년 네. 이제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쓴 네. 내역들은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가부를 국회에서 결정해 주는데 그 심사할 때 꼼꼼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검찰 독재로 이 야당 탄압과 국정 파탄 뭐 모든 분야 외교 안보 국방 분야 한두 가지가 아닌데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살림살인데 이 검사들이 한 자기 돈 누구한테 접대받고 어디 가서 술 먹고 쓰는 것만 했지 이 나라 살림을 할 줄 모르는 것 같은데 이제 기재위에서 쭉 해보시니까 네. 작년에 56.4조 세수 결손 네. 올해가 뭐 30조라는데 지금 살림살이가 어떻습니까? 한번 총체적으로 말씀해 그러니까 주십시오. 이제 윤석열 정부 그 기조 자체가 재정 지출을 줄이고 건전 재정을 하겠다. 네. 이게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기재부 장관한테 최성국 장관한테 건전 재정에서 건전자 빼라. 네. 아니 작년에 23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최악이었잖아요. 1.4%. 예, 그렇죠. 56.4조 세수 펑크. 세수 펑크 자체가 건전 재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가 29.6조인데 제 예상은 국세 수입이 한 35조까지 세수 펑크가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월 달 마지막 국세 수입을 보니까 네. 작년 대비 11.7조, 한 12조 정도 덜 들어왔더라고요. 이 진도율을 보면 작년보다 올해 국세 수입을 23조를 더 잡아놨어요. 그러면 23조에다가 12조를 플러스하면 35조 정도 세수 펑크가 날 것 같다. 근데 이 세수 결손들을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메꿨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네. 작년에 어떻게 메꿨습니까? 지방에 다 돈 안 줬잖아요. 기금 빼다가. 그러니까 18.6조는 네. 작년에 교부세 교부금에서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들 세수 펑크를 그 교부금이면 초중고 예산 아닙니까? 코 묻은 돈들이에요. 다 애들 그 인건비 한 70% 빼면 뭐 학교 이제 뭐 마룻바닥 고쳐주고 운동장 좀 고쳐주고 네. 교실 고쳐주고 급식 비용들 네. 네. 점심 먹는 거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거에서 한 10조를 깎아버리고 지방자치단체 가뜩이나 어려운데 세수도 어렵고 그런 와중에서 8조 넘게 지방에다 돈을 안 줘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법정 전출금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일반 회계에서 그 이제 교통시설 특별회계라고 네, 그렇죠. 건설 이제 우리 교통 인프라들 깔아야 되는데 이게 법정 전출금이 의무적으로 줘야 돼요. 네, 그렇죠. 근데 1조 5천억을 안 줬어요. 그러면 작년에 건설 경기도 안 좋았는데 지네들 뭐 건설 경기 막 뭐 하겠다고 뭐 PF 시장 돕겠다고 막 금융시장 돕겠다고 했는데 본질적으로 지네들이 예산 집행을 안 하면서 그걸 죽여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교통시설 특별회계. 네. 그다음에 그 도시주택기금이라고 네. 우리 서민들 임대주택 예산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융자해주는 그런 돈들 1.5조 또 안 줬어요. 그러니까 다 서민들 네. 공공 인프라 이런 예산들 안 줬고요. 그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게 기금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네. 외평기금. 그렇죠. 외평기. 예. 제가 외평기금을 제일 처음에 그 기재부 장관한테 그 질의를 하면서 이 문제가 부각이 됐는데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제 공자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여기서 채권을 발행하고 국채를 발행해서 이 돈으로 또 뭐 다른 일반 회계나 들어온 돈으로 외평기금에 돈을 빌려줍니다. 네. 이 외평기금은 외환시장 안정용이잖아요. 그렇죠. 그 돈으로 써야 되는데 14.4조를 그 갚아야 될 때가 아닌데 미리 갚게 해버립니다. 외평기금을 14.4조를 갚게 하고요. 공자기금에서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주고 공자기금에서 당연히 줘야 될 예산에 계획했던 5.5조를 안 준 거예요. 네. 그러면 전체가 20조잖아요. 한 19.9조인데 그렇죠. 그걸 어디다 썼냐? 9.6조를 세수결손이 나니까 일반 회계로 줘버렸어요. 네. 그 다음에 국채 이자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일반 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줘서 국고채
발행을 했으니까 네. 이자를 줘야 돼요. 그렇죠. 8.6조를 외평기금에서 갖다가 돌려막기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 문제가 네. 왜 문제가 아, 되냐면요, 우리 국가 부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원래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외평기금을 돌려막기 하면 우리가 국가 채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금융 채무하고 적자성 채무하고 그렇죠. 금융성 채무인데 그렇죠. 적자성 채무는 뭐냐면 순전히 우리가 갚아야 될 적자 그렇죠. 채무고 네. 금융성 채무는 외평채처럼 백업 자산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국채가 있거나 돈이 외평채처럼 외평기금처럼 돈으로 가지고 있거나 국민주택 채권처럼 채권으로 가지고 있거나 네. 아니면 물건으로 가지고 있거나. 근데 금융성 채무를 일반회계 세수 결손으로 넘기는 순간 네. 적자성 채무로 바뀌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문제냐면 이제 국가 채무의 본질이 악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손실성 채무의 비율이 60% 넘어가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전체 그렇습니다. 채무에 예. 갈수록 그 채무 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재정의 3대 3필라, 세계 기둥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인데 법인세는 세율을 인하하고 그래가지고 또 장사는 안 되니까 줄어들고 네. 뭐 맞습니다. 중소 지금 뭐 자영업자 어려우니까 부가세도 세수가 줄어들고 모든 게 이제 국세 수입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긴축 재정한다 그래가지고 더 경기는 네. 지금 재정의 역할이 축소되고 그래서 네. 참 이 전반적으로 한번 이 경제 운영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네.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이제 한국은행 총재한테 네, 올해 경제 성장률하고 내년 경제 성장률을 좀 물어봤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기재부는 23년도에 뭐라고 했냐면 최상목 부총리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이제 경제수석이었죠. 네. 그 다음에 추경호 네. 상저하고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반기도 분명히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긴축 재정에서 재정 역할은 더더욱 줄어들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질 것 같은 기미도 안 보이고 1.4%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올해는 얼마 나올 것 같냐? 네. 제가 한국은행 총재한테 물어보니까 4, 4분기가 원래 0.5%로 계산을 했대요. 네. 그런데 0.4% 이하로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기재부는 지금 2.6%로 계산을 했거든요. 올해 네. 경제 성장률을. 네. 그런데 이 계산으로 따지면 2.0% 혹은 2.1% 되는 거예요. 간신히 우리가 지금 올해 잠재 성장률이 2.0이거든요. 잠재 성장률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내수도 그렇고. 그리고 내년 경제 성장률을 제가 조금 가져왔어요. 네. UBS 있잖아요. 네. 내년 경제 성장률이 2.1%, 1.9%. 한번 띄워주시죠. 네. 거기까지. 내년 경제 성장률 성장률 전망치 제가 표로 하나 가져왔는데. 네. 예, 말씀하시죠. 네. 예. 그다음에 골드만삭스하고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2.2%에서 1.8%. 이거는 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입니다. 예. 그다음에 노무라가 1.9에서 1.7. 그다음에 JP 모건이 1.8에서 1.7. CT는요. 12월 5일 날 추가로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어요. 이전에는 1.8이었는데 1.6. 1.6으로 낮췄습니다. 네. 한국은행 총재한테 어저께 물어봤어요. 한국은행은 1.9로 봤거든요. 네. 그러면 이 비상계엄 이후에 자영업자, 내수, 이 금융시장 불안, 자본시장 불안, 이런 경제 여건의 어려움, 이걸 감안했을 때 1.9가 달성하기 어렵다. 근데 추가적으로 또 하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2기.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파도가 이제, 예. 이제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금 이제 보편관세 한 10% 반영한다고 봤을 때 GDP가 얼마나 실질 GDP가 얼마나 줄어드냐고 계산을 했냐면 0.49%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 기준으로만 1.9% 한다고 그러면 0.5% 줄어들면 1.4%예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 자체 분석이 또 있습니다. 네. 그거는 실질 경제 성장률이 1.0%까지 줄어든다고 했어요. 이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고요. 그 뒷장 보면 바로 한국은행이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은 1.0%까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잠재 성장률 내년이 우리가 2.0이고
미국이 2.1입니다. 미국보다도 잠재 성장률이 낮은데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더 밑으로 떨어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이제 내수부터 시작해서 경기 침체기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경제 정책이 필요한데 금리는 환율 문제가 있어서 환율이 오늘 보니까 1,460원. 1,460원. 예, 60. 그러니까 뭐냐면 이 1,453원 예. 오늘. 그러니까 오늘만 해도 한 아. 20원 넘게 17.5야. 20원이 올랐다는데. 튄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면 미국도 금리를 0.25 내리긴 했지만 미국은 경제가 지금 강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가 걱정을 더 하고 고용이 너무나 탄탄하니까 고용 시장을 걱정을 해요. 그래서 금리를 사실상 내년에 4차례 내린다고 얘기했지만 2차례 정도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금리가 더 안 내려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환율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제 걱정입니다. 이 대안이 없고요.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냐? 기업들은 현금 유보로 다 돌려놓고 매출도 줄어들고 영업이익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투자 여력도 없습니다. 그럼 건설 시장 좋냐? 지금 PF 시장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재정 역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 긴축 재정 한다는 게 웃긴 소리인데. 지금 같은 참,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내년이 저는 더 걱정이에요. 아. 왜 그러냐면 내년이 올해 국세 수입보다 한 50조 그러니까 30조 정도 더 잡았어요. 아니구나 45조 더 잡았어요. 예. 45조 국세 수입을. 예. 아니 올해가 어려운데 국세 수입을 그냥 45조를 더 잡아놓고 완전히 검사식으로 운영하는 네. 국가 살림을. 그래서 45조에서 50조 그러니까 올해 세수평가까지 감안을 해서 네. 그러면 50조를 더 걷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네. 국세 수입 50조가 더 들어오냐? 그러면 차기 정부는 이제 이 탄핵 이후에 큰일 났죠. 대선이 치러진다고 했을 때 제가 엊그저께 이재명 대표님 좀 뵙고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와 정말 우리 민주당 어깨가 무겁다. 왜냐면 항상 나라를 망가뜨려 놓으면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그러고 IMF도 그렇죠. 다 우리가 네. 민주당이 맡아서 다 살려놓으면 금융위기 그랬죠. 또 망가뜨리고.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 예산 전문가, 우리 기재위원회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 이 고양 전 국회의원 김영환 의원님을 모시고 딥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환율 때문에 이제 많이 환차손을 걱정한 외국인 투자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외국 유학 간 사람들 정말 유학 비용도 많이 커지게 되고 수입 물가가 올라서 여러 가지로 이 중간 제품도 이제 우리가 반도 수출을 해야 되는데 옛날처럼 고환율이 되면 수출 증대로 연결된 게 아니라 아닙니다. 감세 효과가 돼서 오히려 더 물가 상승력도 커지고 더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 대한 이 평가가 줄어들고 있어서 문제인데 저는 이제 우리 김영환 의원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 한덕수라는 사람입니다. 나 정말 제가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한덕수 총리는 노동당이 집권하면 노동당 부위원장을 할 사람이고 조선 총독부가 일본이 다시 지배하면은 부총독을 할 정도의 이 카멜레온처럼 현란한 변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분이 그래도 경제에 대해서 좀 아는 분이잖아요. 네. 주미 대사 오셨고 제가 한미 FTA 때 나랑 같이 많이 협력을 해서 제가 네. 저하고 친했는데 네. 의원님께서 이제 국회 활동을 하면서 대정부 질문도 해보고 네. 이 한 총리의 그런 걸 보니까 이분이 직무 대행으로서 과연 이 경제를 끌고 갈 만한 캐파나 뭐가 되는지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제가 어떻습니까? 한번 그 예결위 과정에서 또 이제 그 한덕수 총리 대상으로 좀 질문을 해봤어요. 네네. 근데 원래 경제 전공이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에 대한 좀 통찰력이나 네. 뭐 이런 것들 좀 이렇게 그 한번 물어봤는데 네. 일단 너무나 데이터에 약하고요. 네. 그리고 경제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낙관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낙관적이 아니라 윤석열 시킨 대로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속으로는 예. 속으로는 낙관적이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이명박 때 그리고 레이건 정부 때 썼던 낙수 효과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아직도 매몰되어 있는 분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감세 정책의 기조가 계속 나왔고 이게 세수 결손의 사실은 주요한 원인이 됐던 건데
얘기를 과정에서 계속 질문을 좀 하는데 답변이 잘 못 와요. 네.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그래서 최상목하고 주로 좀 질의를 많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되게 우리 김대중 정부에서도 일했죠. 노무현 정부에서도 일했죠. 네. 네. 그렇죠. 네. 노무현 정부 때 총리, MB 때 주미 대사로 네. 했고. 예. 네.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 이렇게 아니, 제가 의정할 때 네. 이 이명박 그 정권 시절에 강만수 이제 부총리를 데려왔잖아요. 강만수는 사실 IMF 전에 활동했던 사람을 데려와다가 우리나라가 완전히 개방 경제로 바뀌었는데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다가 엄청난 환차손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그때 MB 물가 그랬는데 한덕수 대행도 이제 워낙 나이가 드셨고 좀 세대 차이가 나고 이 새로운 변화된 경제의 그걸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고. 대표님 그때 그 우리 코로나 사태 때 대표님 하셨잖아요. 네. 그때 기재부 어땠습니까? 네. 1회 추경 그렇게 서민들 어렵다고 추경 좀 재원 좀 하자 했을 때 달랑 16조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월인가? 네. 2월인가 그때 통과된 건데. 근데 윤석열 정부 딱 들어오고 나더니 추경 한 59조를 냈잖아요. 그렇죠. 거의 60조를 했죠. 네, 60조. 그러니까 어느새 돈이 생겨서 그러니까 기재부에 그건 우리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자백하는 거야. 그 기재부 이 모피아 사람들에다 속아서 홍남기 부총리 그 거짓말에 속아서 13조 주면서 벌벌 떨고 제가 당 대표로서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좀 뒷받침해 줍시다. 전 국민 좀 재난지원금부터 다 우리 자영업자들 손실 보상해 주자 그랬더니 벌벌벌 떨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때 60조 풀었으면 대선 무조건 이겼습니다. 맞습니다. 홍남기만 잘랐어도 이겼을 텐데 정말 이 홍남기 이 나쁜 사람이 그렇게 벌벌 떨고 제가 고위당정 회의 때 홍남기 부총리 뭐라 그러면 대표님 저는 사표를 쓰고 다닙니다. 자리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고 마치 소신이라고 그러고 조중동은 홍남기 잘한다고 띄워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가 윤석열 당선되자마자 59조 60조를 갖다 바친 놈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새 석 달 만에 돈이 국세 수입이 그렇게도 들어올 리도 만무하고 정말. 그러니까 이 기재부에 대한 개혁도 저는 그 검찰 개혁 못지않게 되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김영환 의원 같은 분이 소중한데 민주당과 이제 우리 소나무당 다 이제 민주연립정부가 다시 이제 만약에 수립되면은 우리 김영환 의원께서 다 공부하고 준비하셔가지고 정말 나라 경제를 바로잡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 거부권 행사했죠. 양국관리법부터 내기를 행사하고 지금 한덕수 대행이 김건희 특검법과 지금 반란 내란 특검법은 아직 거부권 행사 안 했죠. 그거는 본인이 마지막 날 31일인가 그때까지 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행사하는 순간 무조건 탄핵 소추한다 봅니다. 이 사실상 내란 동조자로서의 공범인데 그 핵심이 내란죄와 김건희 그거를 나는 한다면 정말 바로 탄핵, 즉시 탄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기재부 출신들한테 간접적으로 제가 한덕수 대행한테 들어가라고 제가 의사도 전달했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김건희하고 관계를. 김건희와 한덕수 대행의 부인과 어떤 유착이 있어서 총리되는 과정에 어떤 김건희한테 은혜를 입었는지 그걸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다. 나는 이 특검법을 만약에 거부하는 순간 바로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지연시키는 전략이지 않습니까? 이게 31일까지 볼 내용이냐고요. 정부에서. 마지막까지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절대 저는 이것은 좌고 우면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런 더 나쁜 거잖아요. 기회주의적으로 착하면 죽도 밥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제가 한덕수 총리 인준 받을 때 저도 도와줬거든요. 정말 더 나쁜 멍청한 검사가 들어온 것보다는 그래도 경제를 아는 총리가 낫겠다라고 저도 이제 우리 의원들한테도 인준해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한덕수 대행님 정말 할 것 다 했잖아요 지금. 모든 이제 대통령 대행까지 모든 걸 다 했죠. 무슨 여한이 있습니까 여기서 또 눈치 보고 또 뭘 하려고 그럽니까?
정말 이렇게 소신 있게 예, 이 윤석열과의 손절을 하고 이 내란 행위를 바로잡는데 마지막 과도적 역할을 해줄 걸 바라고 안 하면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내란 공범으로 저는 이거는 뭐 수사해서 기소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박찬대 원대가 엄중 경고한다고 얘기를 좀 언급을 했고요. 민주당 안에서도 이게 지체할 일이 아니다. 의원들 얘기는 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 특검이 바로 조사되고 윤석열 구속해서 그 검찰 국수본 그다음에 공수처 흩어져 있는 것들 빨리 이첩 받아서 이걸 마무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과정을 늦추는 전략을 만약에 꼼수를 계속 그렇게 쓴다면 그 자리에 국민한테 배신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 수괴한테 동조하는 행위고. 여기서 제가 그때 애고에 이 말씀 좀 내가 김영환 의원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 그리고 일반 카톡을 통해서 이 보수 단체가 이 가짜 뉴스를 엄청 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 트럼프 당선자 특사로 몰래 한국을 뭐 제트 비행기를 타고 방문해가지고 뭐 윤석열 지지를 약속하고 갔다 그래서 페이크 AI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돌려서 저한테도 몇 사람이 확인해서 와서 아니 일론 머스크가 대한민국으로 오는데 언론에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내가 말이 되는 그래도 막 그걸 믿어요. 뭐 사진까지 그럴듯하게 나오니까. 그리고 또 이 예산에 관련해서 뭐 원전 수출 뭐 모든 뭐 SMR 사업 다 깎고 뭐 대통령실 깎고 그래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김영환 의원님 제가 한번 보내줬죠.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무슨 제가 대통령 담화문 기준으로 좀 한번 해봤어요. 대통령 워딩이 중요하니까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갈비 예산 0원으로 감액했다. 그래서 금융사기, 사회적 약자 대상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대공수사에 쓰이는 기묘한 예산, 마약, 딥페이크 범죄 예산, 대응 예산까지 대폭 삭감, 거짓입니다. 거짓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검찰의 특활비하고 특경비만 삭감했어요. 수사 예산 삭감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다 자기들 쇠고기 파트하고 닦아먹는 돈복도 나눠 먹는 거 삭감한 거 아닙니까? 예. 지출 내역도 제출 못하고.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하고 국세청 이런 데들은 그 집행력을 다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한 푼도 안 깎았습니다. 예, 이 거짓말이고요.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크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원전 생태계 예산 한 푼도 안 건드렸어요. 대통령 어디서 입력받고 이런 거짓말 하는지. 이거는, 뭐냐면, 그, JTBC인가? 거기서도 나왔더라고요. 거짓이라고. 이미 증명된 거고. 차세대 원전 개발 예산도 거의 전에, 감액 안 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했습니까? 네, 그대로 했어요. SMR이 스몰 모듈레이터 리액터라고 이 소형 원자로 사업인데요. 이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추진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정책위에서 좀 정리를 했어요. 그다음에 뭐 그 기초과학 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미래 성장 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R&D와 국제 R&D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감액한 건 뭐냐면 국제 R&D 부분이에요. 국내 R&D를 그때 5.2조 원을 깎았잖아요. 23년도 예산안에서. 그런데 그거를 복원을 안 시키고 국제 R&D만 대폭 늘려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국제 R&D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국제 R&D를 하면 뭐 미국 측의 예를 들면 연구소와 우리 연구소가 합의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식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그런 뭐 행정 절차들이 좀 진행이 됐어야 됐잖아요. 그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고 자료도 없어요. 그냥 R&D 예산만 툭툭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집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 R&D는 집행 계획이 없거나 행정 절차가 미비한 것들은 우리가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서 있는 것들은 다 한 푼도 안 건드렸고요.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해 가스전 뭐 대왕고래 사업 이거는 자료 제출도 안 했잖아요. 행정 절차도 이행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산이. 아니 여러분 대왕고래 사업 그거 황당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공률 20%도 안 되는 이상한 사업에 그리고 평가한 기관이
그 1인 기업 거기 아니었습니까? 이런 게 어디 개인 주택에다 해놨다가 어쩌면서 이런 떴다방 사기꾼 같은 데다가 국가 예산을 집어넣으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그러면 제출해라. 그렇죠. 근거 있는 자료를 행정 절차나 이제까지 이행된 걸 자료 제출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깎은 겁니다. 아니 국회가 근거 있는 자료들을 보고 예산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이거는 집행률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집행률이 50% 미만인 것들 있잖아요. 네. 저희들도 보면서 왜 이렇게 집행률이 안 나오냐. 네. 이런 예산들, 불용 예산들이 불용 예산들 네. 많은 것들만 저희가 그래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한 10% 20% 비율 정도를 저희가 정리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저희도 부담스럽죠. 네. 뭐 아동 예산들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뭐 50% 60%밖에 안 나오면 예산은 잔뜩 올려놓고 그러니까 그러면 집행 의지나 철학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산만 해놓고 아니 진짜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아니 예산을 이 배정을 받아놓고 집행률이 50%도 안 되면 누구 잘못입니까 그게? 집행부 잘못 아닙니까? 행정부 잘못? 예.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보니까 또 펀드 얘기도 하고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뭐 삭감했 근데 이것들은 저희가 펀드 사업은 다 살펴봤어요. 네. 그래서 중복된 거를 다 체크를 했습니다. 네. 왜냐면 중기부 사업, 네. 그다음에 과기부 사업, 네. 또 산자부 사업 다 여러 군데 다 흩어져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일단 뭐 중소기업이라도 예를 들면 농해수위에 속한 기업들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살펴보면 이름도 똑같은 펀드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목적에. 네. 그러면 이게 다 중복 지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국회가 가려내고 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라. 그런 취지로 중복된 예산들을 일정 부분 정리를 한 것들이다라는 거고요. 재해대책 예비비 무려 1조를 삭감했습니다. 아니 이것이 계엄자금 아니었어요? 계엄자금. 예, 솔직히. 계엄 대비 자금 깎은 거였습니다. 예. 정말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 저희가 정리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감액한 총액이 4.1조. 과거 평균 5년이 5.5조 6조. 깎은 예산이. 예. 그 평년보다도 1조 넘게도 적게 깎았어요. 정말 시청자 여러분 김영환 의원님 네. 그 말씀 설명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나지 않습니까? 평균 보통 국회가 일상적으로 약 5조 정도의 예산을 삭감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만들어 놓은 예산안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으면 군대를 동원해서 무기로 이거 판을 엎어버리겠다는 게 이게 이 깡패지 이게 정상적인 국정 운영입니까? 더구나 여러분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각 이해 집단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정책적 우선순위와 가치를 가지고 국방 예산에 먼저 쓸 거냐, 인프라에 먼저 쓸 거냐, 복지 사업에 먼저 쓸 거냐를 가지고 각 정치 집단 간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그렇죠. 조정하는 과정이 예산 심의 과정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의회의 예산 심의 절차인데 지 뜻대로 안 해줬다고 제대로 설명도 안 하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거를 국회를 때려엎겠다는 게 이게 바로 자유민주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예산이 끝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협의 과정이었고 증액 협의하려고 그러는데 협의 과정이었잖아요. 아니 그리고 윤석열 씨한테 묻고 싶은데 아니 대통령이 677조나 되는 예산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한테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잖아요. 세금을 내는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와 계신 분들한테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정부가 이렇게 살림을 하려고 그러니까 잘 살펴봐서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 직접 와서 시정연설을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 건데 아니, 시정연설도 안 나온 양반이 이거 예산 깎았다고 더 자료를 내가지고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한다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참나 기가 막히죠. 예산을 심의한 사람으로서는. 참. 기가 막히고. 아이고. 그래서 담아 듣다가 제가 와, 정말 놀랐습니다. 국회 시정연설 오라니까 박수 안 친다고 열받아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저 새끼들 다 잡아들여.
완전히 검사 때 말이야 술 먹고 저놈들 다 수사해 잡아들여 완전히 이런 스타일로 그러니까 정치를 해왔으니 제가 보면 윤석열은 대통령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반기를 드는 그 자들. 왕도 아니고 그런 양아치 깡패 네. 두목 수준이지 그게 왕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사실. 정말 네. 너무 한심합니다 상황이. 너무나 참.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시면 네. 아니 다른데 옛날에 5.18 때만 하더라도 지방에 대한 비상계엄령 확대했는데 아니 자기들이 일하는 공간인 국회 본관 의사당을 실탄을 장전한 이 군대 병력을 보고서 때려부시고 체포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저렇게 무감각할 수 있을까요? 그걸 옹호한다는 게 나는 보수 진보를 넘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 물어봤어요. 저 국회의원들 사적으로. 네. 뭐라 그러니까 그래요? 그날 계엄 해제 결의안 때는 18명 한동훈까지 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난리를 쳤어요. 그 18명. 나머지들은 또 다른 데 있었지만. 네. 예? 그런데 막상 탄핵을 할 때 사람들이 다 돌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최소한 헌법은 읽어보나? 네.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갈 건가? 보수라는 가치를 들고 헌법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수호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아니 이 헌법 파괴를 목도하고도 그리고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대상들이 될 수도 있는 체포 대상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 한동훈 뭐 사살 얘기까지 나왔는데 예? 아니 그런 상황을 목도하고도 그래서 아는 선배들이 있어요. 근데 왜 내가 안 들어와? 들어와서 투표하고 가라고. 그랬더니 그 의원들 목욕탕 있잖아요. 네. 목욕탕에서 어디서 만나잖아요. 네, 만나면 자기도 머리 아파 죽겠대요. 근데 그 본회의장만 오면 아니 막 살벌하게 비호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요새 악수도 안 합니다. 질리더라고요 사람이. 예. 지금 정광훈 목사나 보수 유튜버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로 반 이상이 자격이 없으니까 다 체포해야 된다 이런 이제 유언비어와 막 내란 일종의 제2의 내란 선동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거꾸로 지금 국힘의원 108분인가요? 네. 이분들이 뭐 명태균과 관련이 돼 있나 김건희와 관련돼 있나 도대체 그러니까. 무슨 약점이 잡혀 있길래 정말 합리적인 그래도 헌법기관이 다른 데도 아니고 자기를 그러니까. 체포하려고 자기 국회에 의소하는 공간, 자기 일하는 공간을 유리창을 깨고 이 무장군이 난입을 했는데 이것을 옹호한다는 게 저는 아무리 봐도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가? 이게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네. 저 정도까지 이걸 비난하고 있는데 저는 위원 정당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그래도 기재위에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떻게 말씀하던가요? 그 기재위 한참 동안 회의를 못 열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검찰에서 내란 수계라고 적시했잖아요. 네. 국수본에서 네. 내란 수계로 적시하면서 체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내란 수계라는 단어를 썼다고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상임위 중에서 네, 상임위 중에서. 그래서 그리고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그 금융시장, 자본시장 엄청 타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블랙먼데이. 그 다음 바로 월요일 탄핵 부결되고 그 바로 월요일 날 다 던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주식시장. 그러면 최소한 국회의 기능을 살려서 상황점검위원회는 한 번 회의라도 했어야죠. 네. 저희가 회의를 계속 요청을 했어요. 이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니까 회의 소집해서 한국은행 총재, 그다음에 최상목 각 기관장들 좀 불러서 상황 점검하자. 회의를 안 열어줍니다. 위원장이 저쪽이잖아요. 네. 그리고 내란 수계 단어 썼다고 그 한 번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그 반발을 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아니 이게 현행범이잖아요. 이거 현행범. 예?
제가 이 보수 유튜버들이 도는 이런 이런 유언비어 페이크 뉴스를 막 여러 군데 받아서 제가 체크를 해보는데 그 중에 자주 단골로 나온 게 간첩죄를 개정하자고 했는데 민주당 이를 반대해가지고 간첩 청구를 만들려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을 비상경을 통해서 다 체포하려고 했다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청자 여러분 간첩죄는 다 처벌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간첩죄는 이 중국인도 처벌할 수 있고 다 처벌할 수 있는데 처벌 대상은 중국이든 미국이든 적국을 위해서 간첩의 행자는 다 처벌하도록 형법이나 다 나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적국에 한정하지 말고 북한에 한정하지 말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일반 나라한테 기밀을 간첩행위를 하는 경우도 처벌하자라고 해서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통과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미 법사위 소위원회 통과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왜곡해가지고 무슨 민주당이 반대해가지고 간첩을 못 잡아서 간첩 청구했다는 이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아무튼 이런 가짜 뉴스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나는 이번에 석동현 그 변호사란 자가 무슨 뭐 어떤 사람입니까? 그 석동현이 그 아마 검사 출신이고 민주평통 사무총장이고 이번에 어디 무사인가 출마했다 떨어진 양반 아닙니까? 아마 검사 동기인가 어쩐가 그런데 이 양반이 지금 병원을 맡겠다고 그러면서 오늘 기자회견하더라고요. 애가 무슨 내란이 아니라 약간의 소란 행위다 그랬는데 그 말 자체가 자기 모순이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상기업의 요건이라는 것은 전시사변 2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고 그래서 경찰 병력으로 도저히 이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에 소요되는 병력이 동원될 불가피한 경우에 비상경을 발동하는데 지 말대로 소란에 불과하면은 경찰 병력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비상경 발동 요건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웃긴 이야기고 분명히 이제 나는 우리 김영환 의원님도 꼭 그걸 주지시켰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냐면 우리나라 법률에는 그냥 내란으로 돼 있습니다만 영어로는 이게 내란과 쿠데타가 구별됩니다. 내란은 insurrection. 쿠데타는 불어에서 난 말 그대로 이 국가를 이게 폭력으로 때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치 내란을 이쪽 인서렉션으로 오해를 하고 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폭동이라는 것은 민중을 조직해서 대다수 군중을 조직해가지고 국가기관을 뭐 점령하고 그래야 그게 내란이지. 아니 대통령 집권당이고 현직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해서 2시간 잠깐 한 걸 가지고 무슨 내란이냐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내란은 일반 야당이나 일반 시민들이 했을 때 그런 폭동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고 이 친위 쿠데타 즉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그 친위 세력이 한 것은 쿠데타입니다. 병력을 동원해서 경찰과 이 자신이 군 통수권자로서 병력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권력을 찬탈한 것도 아니었다. 권력이 대통령한테 있는데 뭘 찬탈하냐 그러는데 그것은 무슨 공산당 국가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떠는 사람은 국가 권력은 삼권 분립입니다. 사법, 입법, 사법, 행정이 다 국가 권력의 3대 축인데 이 행정부가 병력을 동원해서 국가 안보에 써야 될 병력을 동원해서 다른 헌법기관인 국회 이 헌법기관을 병력으로 무력화시키는 게 바로 내란이고 그게 쿠데타고 그게 내란죄 구성 요건에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이 검사를 했던 사람들이 그 기본 구성 요건도 모르고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 정말 우리 김영환 의원님이 좀 그렇게 하면 일가를 좀 해주세요. 그 구분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한테 오늘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좀 또 받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석기하고 비교했는데 이석기 같은 경우는 야당이니까 150명이 모여서 토론해서 다수의 인원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직 쿠데타는 다수 인원이 필요 없죠. 정제된 특수 요원 가지고 진압하는 거죠. 본인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친위 쿠데타를 해서 다른 헌법기관들을 무력화시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쿠데타고 이제 내라는 게 인서렉션. 그러니까 저희 같은 야당의 다수의 무리들이 이 국가를 이제 전복하는 그런 행위죠.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마무리되가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김영환 의원님 많이 격려 후원해 주시고 저는 이제 항상 문재인 정부를 겪으면서 느끼는 게 다시 정권을 잡으면 절대 모피아한테 경제 권력을 맡겨서는 안 된다. 정말 이렇게 민주당의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말 실력 있는 김영환 의원 같은 분들이 나중에 경제부총리도 하고 이거를 국가를 같이 끌고 나가야지
권력을 잡아도 경제부총리는 모피한테 주고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가 얼마나 또 자기들 내부에 텃세가 심합니까? 거의 관료한테 주고 법무부 장관은 검사한테 주고 감사원장은 주고 그래서 아니 검찰총장 감사원장이 야당 대선 후보를 키우는 양성기관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를 다시 번복하지 않으려면 이번 민주당이 이제 좋은 인재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우리 김영환 의원님 더욱더 분발해서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오시죠. 예, 정말 22년 전에 제가 뵀던 우리 송영길 대표님 처음과 끝이 똑같으십니다. 이렇게 진지하시고 또 국가와 민족에 대한 열정 또 양심적인 이런 생각들 이런 철학들 제가 또 한편으로 또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기재위 예결위 활동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고요. 우리 국민들, 서민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 대비를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또 스터디하고 대안들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낭중지추 정말 밤새 공부하고 뭐 저희가 국회의원하고 같이 일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그동안 쌓인 내공으로 발군의 실력을 보여줘서 야 정말 밥값하는 국회의원. 저 동료 국회의원들한테도 제가 송영길 의원님 비서 출신인데 이 김영환 의원님 너무 똑똑하다고 제가 이 동료 초선 의원한테도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김영환 의원님 더욱더 큰 역할 해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딥톡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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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석영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가장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바로 경성한우를 애용해 주시는 건데요. 매장을 찾아주시거나 스픽스 스토어에 있는 제품을 구매해 주시는 겁니다. 등심 600g, 먹거리 600g 포장입니다. 1등급 원뿔 한우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한우 어떻습니까? 스픽스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탄핵됐으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많이 하자. 올 성탄 어떻게 보내시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수제 쿠키 광운살롱에서 만들었습니다. 아이싱 쿠키 4종, 주들렌, 딸기 스노우볼 케이크 등 총 9가지인데요. 스픽스 스토어와 그리고 네이버 광운살롱 치시면 맛있는 수제 쿠키 28,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쿠키로 행복을 더하는 크리스마스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